도둑년이 감히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녀. 3년 동안 종처럼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항아리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도둑년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머리채가 잡히고 발로 걷어차이던 그 순간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시절 아직 고층 빌딩보다 기와집이 더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15살 소녀 영희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잣집 외동딸에서 하루아침에 식모로 전락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1970년 봄으로 돌아가 처절했던 영희의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저택. 넓은 마당에는 목련꽃이 밝은 빛깔로 피어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날이면 1층 양옥집 거실에는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4살 영희는 그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영희의 아버지 김 회장은 안양 일대에서 가장 큰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금성양조라는 이름의 그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는 경기도 전역에서 팔려나갔고 김 회장은 지역 유지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영희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예쁜 옷, 맛있는 음식, 좋은 학교. 무엇보다 영희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허나 영희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영희가 5살 무렵병으로 열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엄마가 없는 영희가 불쌍해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고 한순간에 떠나버린 부인이 그리워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영희에게도 아주 잘했습니다. 아버지는 영희에게 잘하는 그 여자가 이쁘게 보여 결국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말숙이었습니다. 말숙은 30살의 노처녀였는데 첫인상은 얌전하고 순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웃을 때마다 왼쪽 눈밑이 실룩거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웃음을 보면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말숙과 재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새어머니 말숙은 영희에게 친절했고 아버지 앞에서는 더없이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가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몰래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를 뒤지는 모습. 영희가 다가가면 새어머니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과로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석 달을 앓다가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영희는 아버지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엄마 말숙은 모두가 보기에 이상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울었지만 정작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왜 그런지 들떠서 영희에게 이것저것 만난 것도 사주고 이상하게 굴었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새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말숙이 차가운 눈으로 영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서류 정리는 이제 모두 끝났어. 어떻게 하니? 네 아빠가 재산을 나한테 남겼거든. 넌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아버지 집인데. 당장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영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말숙이 영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이를 갈았습니다. 닥쳐. 내년이 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장 꺼져. 14살 소녀 영희는 그날 밤 이불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진 돈은 고작 500원.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거리를 헤매다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14살 소녀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양조장. 삼성양조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은 영희 아버지의 금성양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영희는 하는 수 없이 그 집에 식모를 구한다는 말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조금의 품삯과 다락방 하나를 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양조장 주인 아줌마의 이름은 난숙이었습니다. 처음 영희를 볼 때부터 난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묘하게 온화한 듯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이 얼어붙은 듯 매섭게 영희를 쏘아보고 있었죠. 난숙 아줌마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양미는 18살, 작은 딸 양숙은 17살이었습니다. 때때로 영희는 그들을 큰언니, 작은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희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양미가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네 언니야? 식모 주제에. 밖에서 누가 보면 우리 식구인 줄 알 거 아냐? 양숙이 킥킥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년아, 넌 그냥 우리 집 일하는 애야. 주제를 알아야지. 아가씨라고 불러. 다시 한번 언니라고 불렀다간 저기 불쏘시개를 가져다 얼굴에 구멍을 내버릴 줄 알아.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5 식구의 회사 사람들 밥까지 모두 영희의 일이었어요. 또 입맛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항상 영희가 한 밥에 불만을 한가득 쏟아내며 밥을 먹었죠. 한 번은 고급 스웨터가 빨래를 잘못해 줄어들었다며 첫째 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영희에게 물을 한 바가지 쏟고 뺨을 때렸습니다. 갈 곳 없는 영희는 참아야 했죠. 시간이 남을 땐 양조장 일도 도와야 했는데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항아리를 씻고 누룩을 뒤집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들어오는 건 9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영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영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학교에 다시 다니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몰래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양조장 근처 헌책방 아저씨가 몰래 참고서를 빌려주었고 영희는 새벽에 일어나 일하기 전 1시간, 밤에 잠들기 전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다락방 한 구석에 숨겨둔 작은 책들이 영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숙이 영희의 다락방에 몰래 들어왔다가 책을 발견했습니다. 양숙이 책을 집어들고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언니, 이것 봐. 이 식모년이 몰래 공부하고 있었어. 난숙 아줌마와 양미가 달려왔습니다. 영희가 소중히 모아둔 참고서와 노트를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숙이 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습니다. 멍텅구리 식모 주제에 무슨 공부야? 이 책들은 어디서 난 거야? 훔친 거지? 영희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줌마. 헌책방 아저씨가 빌려주신 거예요. 제발 책만은. 양미가 영희의 말을 끊으며 책을 발로 찼습니다. 거짓말. 도둑년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날 밤 영희의 책들은 아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영희는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책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양미와 양숙이 학교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고등학생 오빠 4명이 거실에 앉아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한 청년.
그의 이름은 상호였습니다. 상호는 서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재였습니다. 난숙 아줌마는 상호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난숙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호군, 우리 애들 공부 좀 가르쳐 줄 수 없을까? 과외비는 넉넉히 줄게. 상호는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사실 상호가 과외를 수락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잠깐 스쳐 지나간 소녀.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던 그 소녀가 자꾸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상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양조장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상호가 올 때마다 부엌일, 양조장 일 등 온갖 굳은 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양미와 양숙이 일부러 영희가 눈에 띄지 않게 만든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호를 좋아하던 양숙은 첫날 상호가 영희를 보는 눈빛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미묘한 질투가 일어나 영희를 더욱 경계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양미와 양숙이 과외를 받는 중에 목이 마르다며 음료수를 시켰습니다. 영희가 쟁반에 주스와 과일을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그때 상호가 영희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상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너도 앉아서 같이 공부하자. 혼자 서 있으면 심심하잖아. 양미와 양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호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구석에 앉았습니다. 상호가 수학 문제를 설명하는데 양미와 양숙은 멍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상호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볼 사람? 양미와 양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영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영희가 연필로 노트에 풀이 과정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x는 7이에요. 상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확한 답이었고 풀이 과정도 깔끔했습니다. 상호가 감탄했습니다. 상호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와, 정확해. 너 혼자 공부했어? 머리가 정말 좋구나. 그 순간 양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상호가 돌아가자마자 양숙이 영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숙이 영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남자한테 꼬리치는 나쁜 년아. 내가 감히 상호 오빠 앞에서 잘난 척이야? 양미도 가세했습니다. 네가 뭔데 거기 앉아? 주제도 모르는 것이. 그날 영희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영희는 다락방 구석에서 온몸에 멍을 쓰다듬으며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양미와 양숙은 상호가 올 때마다 영희를 더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양조장 뒤편 창고 청소, 무거운 항아리 나르기 등 영희가 절대 거실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호는 영희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상호가 난숙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 아이는요? 여기서 일하는 영희라는 아이 있죠? 난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애? 바빠서 못 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애들한테나 신경 써줘요. 상호는 아쉬웠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상호는 과외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양미와 양숙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재미가 없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호는 영희를 보러 이 집에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보이지 않으니 과외를 계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호는 몇 주 뒤 과외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난숙이 아쉬운 듯 인상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어머, 왜? 우리 애들이 상호 군 덕분에 많이 늘었는데. 상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시 준비에 집중해야 해서요. 사실 그건 핑계였습니다. 상호는 영희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상호는 혼자 양조장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과외가 아니라 영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호가 난숙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그때 여기 있던 아이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던 아이요. 지금 있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난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난숙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애 고향으로 돌아갔어. 갑자기 고향에 가겠다며 울고불고 하지 뭐야. 걔가 글쎄 거기 숨겨둔 남편이 있었나 봐. 간밤에 짐이란 짐은 다 싸서 도망갔지 뭐야. 상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향이요? 어딘데요? 연락처라도. 난숙이 인상 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런 건 모르지. 그리고 상우군, 왜 식모한테 관심이야? 그런 애는 잊어버려. 상우는 찜찜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상우는 틈틈이 영희를 찾아다녔습니다. 양조장 근처 골목, 시장, 헌책방. 혹시 영희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기저기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향이 어딘지도 성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상호는 결국 포기하고 입시 준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편 영희는 그 집에서 여전히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어느덧 18살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시내에 큰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양미와 양숙 자매는 한껏 들떠서 난숙 아줌마에게 백화점에 가자며 졸라댔죠. 난숙 아줌마와 양미, 양숙은 쇼핑을 나갔습니다. 물론 영희는 짐꾼으로 끌려갔습니다. 양미와 양숙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영희는 낡고 해진 차림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가득 쇼핑을 하고 나오던 길, 백화점 뒷골목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의 노파가 길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분명 노숙자 같아 보였습니다. 양숙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냄새나. 빨리 가자. 양미가 노파를 발로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양숙이 같이 밀치며 말했어요. 거지 같은 것이 길을 막고 있어. 그러나 영희는 멍하니 서서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쓰러진 노파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영희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사모님 그리고 언니들 먼저 들어가요. 난숙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인연이 미쳤어? 당장 짐 들고 따라와. 그러나 영희는 둘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움직였습니다. 쇼핑백들을 그대로 바닥에 내팽겨치고는 노파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희가 노파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난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아, 인연이 정말 당장 안 와? 영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파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 모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멍하니 서서 지켜만 보다가 많은 쇼핑백이며 비닐봉지를 주섬주섬 주우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병원에서 노파가 깨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노파는 백화점 골목을 지나다가 노숙자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옷과 가방을 빼앗기고 강도가 자신의 누더기 옷을 덮어놓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내가 신세를 크게 졌구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영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요 할머니.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노파가 영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영희라고 했지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종이와 펜을 부탁해 사는 곳을 물었고 영희는 주소를 알려주고는 불현듯 내팽겨쳐진 짐들이 생각났죠. 할머니의 보호자들이 도착해 영희는 후다닥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간 영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난숙이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 내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양미와 양숙도 가세에 영희를 마구 때렸습니다. 버렸던 짐들이 더러워졌다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 물었죠. 그리고 며칠 후 난숙은 핑계를 만들어 영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냈습니다. 난숙이 아끼던 금폐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람난 남자에게 도둑 맞아놓고는 영희가 그것을 훔쳤다며 뒤집어 씌우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난숙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우리 집 금반지며 돈이며 몽땅 훔쳤어. 도둑년이야.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는 훔친 적 없어요. 아줌마, 왜 이러세요? 그러나 아무도 영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 핑계로 3년 동안 일한 품삯 한 푼 못 받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동설안에 쫓겨난 영희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중에 영희의 사정을 알고 있는 몇몇이 도와 곰팡이 핀 작은 단칸방이라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반지하 방이었지만 영희는 그날 밤 3년 동안의 그 어느 밤보다도 편하고 길게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화점 근처 작은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배달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다시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헌책방에서 빌린 책으로 혼자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생이 끝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점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난숙 아줌마와 양미, 양숙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영희를 발견하자 독이 오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숙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언니, 저년 봐. 도둑년이 여기 있었네. 난숙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 주인 어딨어? 이년이 도둑년인 거 알아? 우리 집에서 금반지며 폐물이며 다 훔쳐간 년이야.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양미가 영희의 머리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도둑년.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녀? 결국 세 사람은 영희를 가게 밖으로 끌어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양숙이 영희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편하게도 산에 오늘 혼쭐을 내줘야겠어. 바로 그때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젊은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노인은 영국 여왕 같은 기품이 느껴지는 우아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숙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은? 비켜. 이 도둑년 혼쭐 내야 하니까. 난숙이 다시 영희에게 손을 올리려는 순간 노인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난숙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남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대낮부터 무례하게 저희 백화점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양숙은 익숙한 소리에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훤칠한 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어릴 때와 다른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상호 오빠였습니다. 양숙은 다시 양볼이 실룩거리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호, 오빠. 영희가 고개를 들어 그 남성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호도 영희를 알아보았습니다. 상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영희도 눈이 커졌습니다. 상호, 오빠. 그때 백발의 노인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이 영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 아가씨 맞구나. 그때 나를 살려준.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몇 달 전 백화점 뒷골목에서 구해드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때는 누더기를 입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인이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약속했잖니.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양미와 양숙, 난숙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양숙이 눈치를 보며 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양숙이 팔짱을 끼려 하며 교태 부리듯 말했습니다. 어머, 상호 오빠. 저예요, 양숙이요. 오빠 기억나죠? 과외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상호는 양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죠? 영희를 때리던 사람으로요. 상호는 쓰러져 있는 영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호가 영희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그때 너 고향 갔다고 해서 한참 찾아다녔는데.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호가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할머니야. 내가 우리 할머니를 구해줬다며?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오빠 할머니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착한 아이야. 그때 모두가 나를 외면했는데 너만 나를 도와줬지. 노인은 난숙과 자매를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너를 찾았단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대충 다 알게 되었지. 난숙과 양미, 양숙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숙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어머니셨군요. 저희가 그걸 몰라보고. 호호, 사실 영희는 저희 집에서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착하디 착한 아이죠. 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도둑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후 상우의 할머니는 모든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영희가 3년 동안 식모살이를 하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쫓겨났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우가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네가 모르던 사실이 있었어. 아줌마와 그때 너를 내쫓은 새어머니 말이야. 친언니, 친동생 사이더라고. 영희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 아버지 양조장을 망하게 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야. 난숙의 남편이 내 아버지 사업 파트너였잖아. 그 사람이 말숙을 내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준 거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영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어머니 말숙의 왼쪽 눈밑이 실룩거리던 버릇, 난숙 아줌마에게서도 읽었던 차디찬 표정,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이 가. 경찰에서 재조사하기로 했어. 영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가 영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울어, 영희야. 다 울어.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 상호의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인 연희백화점 대표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앓습니다. 연희백화점은 난숙의 삼성양조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연희백화점 측은 비윤리적인 집안에는 투자할 수 없다며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양조는 한순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난숙과 양미, 양숙은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집도 비싼 옷도 식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 사람은 생계를 위해 연희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상호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영희는 상호의 약혼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단아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영희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난숙과 양미, 양숙이었습니다. 세 사람도 영희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세 사람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난숙이 고개를 숙이며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동안 미안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양미와 양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영희는 한참 동안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짐승처럼 부려먹고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사람들,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음모의 공범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전 그저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아줌마들도 원래 자리를 찾은 거고요. 영희는 그 말을 남기고 상호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후 영희와 상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연희백화점 회장 내외가 직접 혼주 자리에 앉았고 할머니는 영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너가 그날 나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손주 결혼식도 보지 못할 뻔했구나. 이렇게 이쁜 손주 며느리도 볼 수 있게 됐고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우리 상호랑 이쁘게 살 거라.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난숙이었습니다. 청소부 복장 그대로 몰래 결혼식장에 온 것이었습니다. 난숙은 화려한 신부가 된 영희를 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영희를 친딸처럼 대했더라면 오늘 자신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영희와 상호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상호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호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아버지가 돌아가셔 못하신 만큼 내가 평생 지켜줄게. 영희는 상호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의 눈가가 반짝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살의 모든 것을 잃은 소녀. 그러나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착하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돌려받게 해주었습니다. 경찰 재수사 결과 영희 아버지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숙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난숙 부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후 영희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는 영희에게 돌아왔고
영희는 그 돈으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자신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영희는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가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착한 마음을 잃으면 안 돼.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도 결국은 다 제자리를 찾아가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영희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운과 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